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한국경제부동산 전망 또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경매 건수가 좀 급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선행 지표거든요.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고, 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한국 경제 조금 체크해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뭐 거래량이라든지 매물 추이, 그리고 시장 대응 방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또 금리 인하를 또 0.1을 그날 또 바로 했어요. FOMC에서 파월 장관께서 미리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저는 12월로 할 줄 알았는데 빨리 하시네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드리고, 한국 경제 그럼 앞날은 어떨까? 저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환율 올라간 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거 체크하고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한 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시장 매물 계속 증가, 거래 감소, 이건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정부의 어떤 방향이 좀 머리가 아플 텐데, 요즘 정부가 트럼프가 된 바람에 나름 잘 대처하겠죠. 시장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트럼프가 됐습니다. 근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낮췄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연속 두 번 비컷하고 이거니까 0.75가 빠졌어요. 그럼 4.75거든요. 여전히 우리보다 높습니다. 물론 4.5에서 4.75인데 여전히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금통인데, 그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 시각자 이렇게 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10일자가 1397원이에요. 이 당선된 날은 1400원 넘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환율이 변동성이, 그거에 대해서 한은 총재도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 우리 하면서 환율 변동성을 좀 주셔야 된다. 안정되지 못하면 뭐 금리 인하는 뭐 일단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호무역주의, 뭐 자국 우선주의는 무조건 진행됩니다. 그리고 관세 인상은 뭐 그냥 프로그램대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이 있는데, 또 저금리 추세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보는 저금리는 뭐 3%대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고, 연준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물가였잖아요.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원래 공약처럼 막 강하게 물어붙이면 또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패드의 기준금리 속도 지연이 다음엔 좀 지연될 것 같아요. 좀 텀을 둘 것 같고, 트럼프는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 철저하죠. 머리도 좋고,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전 세계 GDP가 예전에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각국이 막 보호무역주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뭐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전 세계 GDP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감소 효과가 있다고 좀 보면 되겠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제가 따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전체 경제에 있어서 카드 연체율의 액수로 보면 적지만, 그 서민들이 쓰는 게 이제 중산층이 쓰는 게 카드잖아요. 그 연체율이 너무 급증하고 카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CMBS 문제,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충격이 있으면 이때는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좋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서민층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입장을 볼까요? 이게 이제 대미 수출, 이제 우리 산업통상본부 거 제가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수출액이고, 이제 빨간 게, 이 까만 게 수입액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수출액도 줄었는데 수입액은 더 준다. 이래서 불황형 흑자. 이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금액이 보면 이제 250억 달러 흑자 이렇게 쭉 가다가 100대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보면 제가 주황색 써놨잖아요. 트럼프 집권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예측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좀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2024년 이게 9월, 10월까지 데이터인데 이 정도니까 한 500억 달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대미입니다. 미국만 대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일본한테는 계속 적자고요. 여기서 미국이 이걸 가지고 특히 트럼프라는 이 양반은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까요? 또 압박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예전에도 했던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벌써 주가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선반영.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한국 경제가 그 대미무역 흑자과 중에 우리가 7인가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나라 하는 나라가 상위에 한국에 있네. 그러면 또 어떤 대가를 요구하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리쇼링의 어떤 재물 이미 갔잖아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뭐 LG 다 공장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도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막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분명한 것은 이 트럼프 때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가 더 나아지려면 좀 외교의 힘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겠죠. 그래서 무역 외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한국 경제가 좀 부정적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환율을 이렇게 유동친 거고 그래서 뭐 외교 방법으로 미국의 에너지를 대신 많이 사오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를 대신 많이 사오면 이 적자폭을 좀 줄이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수출 액수를 감소하는 측면을 좀 방어하려고 그런 대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좀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환율 1,300원. 우리 이제 IMF 때죠. 국가부도의 날, 국가부도 영화도 있었고 이게 실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400원 환율이 넘은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하고 레고랜드 사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레고랜드는 이제 잠시 우리 자체 문제로 터졌고, 그렇죠? 2008년은 글로벌 위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듬어 생각할 게 미국의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도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근데 왜 올라갈까요? 1,400원까지 이렇게 큰 위기가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키 포인트인데요.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다고 해외에서 판단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이 좀 있고 금융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못 벗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가 조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IMF 때 이런 일이 있었고 2008년 글로벌 때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죠. 서프라임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막 나섰잖아요. 사람들이 99대 1% 이래가지고 이 로빈훗이 옳았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좀 월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고 나름 뭐 개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08년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보시면 이렇게 3번인데 IMF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이잖아요.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때 깜짝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4월 달에 1370원 계속 고환율을 가더니 지금 1,400원 찍고 지금 어제는 1,397원이에요. 좀처럼 안정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도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데 할 여력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질까 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좀 심도 있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수적으로 좀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매물이 지금 이렇습니다. 한때 보도에서 보시면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데 지금 시세가 이렇게 됩니다. 8억 5천에서 10억 5천. 조금 이제 조정받고 있고 이렇게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귀결이 될지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영향이 이제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유지가 되는 건데 지켜보도록 하죠. 입주 사전 점검일이 10월 10일에서 14일이었고요. 입주 기간이 이제 27일부터입니다. 잔금을 해야 되는데 입주 잔금 지정 기일은 제가 알기로 1월 달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1월 달 지나면 만약에 그때도 전세나 잔금을 못 맞추면 전세를 못 맞춰서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달 12월까지는 좀 강세를 보이겠지만 12월 후반부터 1월 넘어가기 전에는 이 조정이 어떤 식으로든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둔천주공의 전세를 좀 원하시는 분은 지금 급하시지 않으면 조금 그때를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도 않을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시장 상황인데요. 서울이 거래량이 9월 달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달에 8천 건, 8월 달에 6천 건대로 내려왔다가 9월 달에 확실하게 2,900건대로 내려왔습니다. 끝났죠. 2,900건 좀 넘었어요. 3,000건, 3,000에서 3,500건 이상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 10월 달에 현재 지금 이제 보름 남았죠. 보름 좀 더 남았죠. 11일이니까 한 18일 남았는데 10월 달에 조금 살아났습니다. 2,754. 그래서 한 3,500에서 4,000도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뭐 7월 달이면 반토막인데 이게 이제 가을 결혼 시즌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이 사신 건지 이게 조금 약간 반등이라고 볼까요? 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내년에 어떤 시장을 생각 안 하고 좀 저 생애 최초 LTV를 좀 활용하는 게 좀 많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이제 하여간 여하튼 거래량은 조정 중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8,000건 갔다 갑자기 푹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3,000, 4,000대에서 이렇게 머물기 시작했는데 이 선이 어디로 갈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거 상승시키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 수준이 코로나 수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뭐 신용 점수 1등인 1000점인 사람들은 3.534에 봤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좀 활용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기미가 있다면 매물이 줄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물이 드디어 14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게 11월 10일 날인데요. 14만 1,459건 총 매물입니다. 아파트 매물은 8만 9천 건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거의 뭐 매물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건데 거래는 아시는 바와 같이 2,900개 안 되잖아요. 많을 때 8천 건. 했는데도 이렇게 매물이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전세하고 월세 매물이 늘어난 점입니다. 여기도 전세 월세 매물이 늘어날 때 가격 조정이 좀 세게 왔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가격 조정이 한번 올 텐데 정부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또 1월 달에 신생아론하고 또 정책 자금 푼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비싼 집값을 저렴하게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사게 도와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부채를 갖다가 기업과 건설사의 부채를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모습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건 앞으로 우리 국가 어떤 경제 펀더멘탈은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자꾸 늘면 내수는 정말 망가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인구도 다른 나라보다 적어서 내수의 적정 규모의 경제가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자, 중요한 건 접어두고 경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지표입니다. 맨 우측에 빨간 게 너무 크죠, 여러분. 최대 건수입니다. 9년 4개월 만에 경매 최대 건수입니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집값이 오른다 만다. 그렇게 집값이 오르면 경매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전세값도 못 돌려주고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경매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시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언론에서 경매 지표에서 97% 이것만 얘기하는데 이 건들 중에 이제 강남 것들은 요즘 예전에 가격에서 좀 많이 오른 텀이 있으니까 약간 100% 넘는 어떤 경매 낙찰가도 나와요. 이게 이제 평균 80하고 100하고 하면은 90% 되잖아요. 경매 낙찰가는 많이 올랐어요. 97%까지. 이때까지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경매 건수가 이때 보십시오.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올라가기는 역부족의 환경이다. 저는 분명히 나라가 망하든 부동산이 망하든 둘 중에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리 안 되면 나라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북 아파트 경매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아파트 최대 건수입니다. 전국도.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장밋빛보다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낫다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릴게요. 그게 아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현재 주택 가격이
우리 국민들한테 적정한 수준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 대출로 받쳐준 주택가격인 것도 투자자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번에 그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이 그 재원이 모자르니까 7천억 정도 코코본드 발행하려다가 금융위에 제재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할 겁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니까 다만 이제 한번 큰 출렁이 있는데 굳이 비쌀 때 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3,493건. 그래서 경매 지표는 여러분 선행 지표예요. 경매 지표에서 지금 보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낙찰가율이 이거고요.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까 서울에서도 이 낙찰률이 떨어지잖아요. 47%에서 41%로. 물건은 많아지는데 낙찰률은 떨어진다.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낙찰가율로만 기사를 써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선행지표에서 모든 지표들이 지금 경매 건수 높아지고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고 낙찰 가율은 조금 받쳐주고 있고 좀 혼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11월 3일 매수 우위 주신데 기준이 11월 3일이고 이거 잘못 썼네. 이거 11월 4일 건데 제가 여기 11월 3일 여기였고 이걸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4일 기준이에요. 11월 11일 오늘자로 제가 뽑아온 건데요. 42.1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또 서울도. 그리고 인천이 묘하게 이렇게 좀 버티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면 나머지 전국하고 수도권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심리가 다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천은 그 신규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서울의 금광구라 그러죠.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또 양천구 이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 이전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의 지표를 앞으로 시장을 보는 눈이에요. 거래량이 늘면 증가하겠죠. 당연히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감소하면 당연히 하락 성격을 띠겠죠. 전세가 비율도 상승하면 상승의 개념인데 하락할 때는 감소하겠죠. 전세가 비율이. 전세가 비율이 현재 상승 뭐 한다고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서울은 53, 4% 수준밖에 안 돼요. 갭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지방하고 광역시는 한 60% 조금 넘었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다시 한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베이스는 됩니다. 근데 그 자체도 좀 편차가 있겠죠. 많이 내려온 데는 매수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많이 안 내려온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전세가, 미분양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보면 미분양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다시 뉴스가 요새 안 나오잖아요. 줄면 준다고 나올 텐데. 그럼 여기서 볼 때 전세가 비율도 여전히 하락장에 가까운 수준이고 일단은 다 하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선행적 변수인 이런 부분에서 금리는 호재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을 가계부채 긴축 정책을 쓰니까 대출 규제의 가상금리가 올라가서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없고 환율은 올라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여러 가지 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경매 지표가 낙찰률도 약간 다우닝이고 낙찰가율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올라가면 좋은 건데 여기다 마지막에 이제 경매 건수가 있는데 건수도 줄여야죠. 그러면 정말 상승장인데 지금은 세 가지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의 어떤 선행지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정부 디딤돌 대출이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부터 수도권은 벌써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스트레스 TSR 내년 7월인데 이걸 앞당기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쪽에 좀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가다가는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약간의 어떤 트리거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걷잡을 수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신용사회라는 게 한쪽에서 펑크 나면 다 연이어지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환율 변동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금리는 당분간 좀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 따라가기 힘들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을 때 경제가 좋을 때 미국하고 금리 차가 없을 때는 몇 번 있었지만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전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게다가 이제 공급 대책이 있잖아요. 정부가 그린벨트 5만 원 공급을 던졌는데 이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유효 수요들을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수요로 전환시킨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린벨트 푼 게 잘한 건 아니에요. 정말 나쁜 건데 일단 많이 집이 나온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이 사는 어떤 심리가 좀 불안감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바같이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내년부터 이제 공급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택산업연구원 그 원장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현재 매매는 이렇게 역대 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88,914, 뭐 지금 89,000원, 9,000건 왔다 갔다 하고 9만 건 곧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9만 건 찍으면 이거 이미 저 심리적인 어떤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9만 건이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여러분, 그죠? 전세 32,000, 전세는 27,000건에서 3만 개 넣는데 6,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시장이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급 계획, 또 2025년 입주 물량이 서울시에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2026년 7년 물량도 뭐 부동산 땡땡땡 이런 데서 뭐 적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동산 현장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 시기를 갖다 못 정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꽤 됩니다, 물량이. 그게 만약에 타결이 되면요. 또 물량 꽤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산입을 안 하고 발표를 해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단 정부 정책의 이유 이건 뭐냐면 정부가 정말 또 뭐라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니면 또 막 돈 펑펑 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한은 총재께서 워낙 강력하게 막고 계시기 때문에 또 최상목 장관도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한 것 같고 그래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올인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약간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러고서 또 저거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쉬어가야 되는데 쉬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많이 필요하셨잖아요. 한 10년 동안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 받쳐줬고 또 오르고 또 언론들도 과세하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방향을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가 보이잖아요. 무리한 주택 가격은 당연히 조정을 받게 되어 있고 일단 지방하고 광역시 수도권 일부는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지 저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거래도 늘어나고 공인중개사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와야 이 거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경제 예측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모두 거래량은 줄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맥경화 비슷한 현장이 지금 부동산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그동안 잘 지내셨고 또 집산분도 꽤 많이 계신데 다들 보면 열심히 잘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사신 것 같고 또 앞으로 집 사실 분 파실 분도 시장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 기억나네요. 주병진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선생님 쟤랑 비슷하니까 주병진 개그맨 주병진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그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크면 뭐 하냐고. 가족이 있어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독자분 중에 뭐 가족이 멀리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돈이 암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과 또 친구와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 소중한 거 다시 한번 챙기시고 또 이번 주에는 날도 추우니까 뭐 안부 인사 한 번씩 또 떨어져 계시면 해주고 다시 한번 서로 아버님 부모님도 존경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식분들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고
밝은 세상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경매 그 공부 2편은 이번 주 중에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